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청주에서 사흘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자매에 이어 오늘은 40대 해외 입국자로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자비를 들여 검사를 했는데 뜻밖에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끊이질 않자 충청북도는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해 주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미국에서 입국한 청주 사창동 47살 여성 A씨는 입국 당시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4일 동안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아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어제 가족과의 만남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비를 들여 진행한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약 2주간 후각을 상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격리 해제 뒤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모두 10명으로 현재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30대 자매의 경우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접촉자 23명 중 13명은 음성을 나타낸 가운데 나머지 10명의 진단검사 결과에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3명과 우리 도 상당 보건소가 같이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만 사흘 연속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는 당초 유흥주점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완화키로 하고 브리핑 일정까지 공지했다가 전면 철회했습니다. 대학가 감성주점을 비롯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약화된 분위기에서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즉 비대면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해마다 개최해온 바이오 코리아 행사를 15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을 통한 비즈니스가 뉴 노멀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2006년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현주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바이오 코리아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상 처음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 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 개최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됩니다. 가상 공간이지만 지난해보다 많은 330여 개 국내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사이버 부스를 마련하고 CEO가 직접 출연해 최신 제품을 소개하고 실시간 상담을 벌입니다. 공간에 제약이 없다 보니 오프라인보다 많은 제품을 전시할 수 있고 영상을 통해 사용법까지 꼼꼼히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영상이든 아니면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요. 시공간의 제약을 떠나서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매년 도내 기업들과 외국에 나가 진행했던 해외 수출 상담회는 사이버 상담회로 대체됐습니다. 도가 마련한 사이버 공간에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만나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 상담회가 이루어졌고 7월까지 일본과 홍콩, 유럽 바이어를 대상으로 5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이라든지 중국 국경간 전자 상거래 등 비대면의 다양한 언택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면 접촉이 사라진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경제활동이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주시가 의회의 승인 없이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조기령 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상급 기관의 감사를 비롯해 시의회 특별위원회 등 사법기관이든 필요한 모든 조사를 정직하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행정을 제대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에게 있으며 조기령 충주시장이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과 조례로 규정한 지방의회 승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겁니다. 문제가 된 옛 한전연수원은 지난 2017년 경매 낙찰 이후에도 방치된 수안보의 대표적인 흉물입니다. 이를 리모델링해서 수안보의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프로젝트가
1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부동산 매입 비용이 과다하다며 2번이나 보류했지만 승인 없이 매입했다가 탈이 난 겁니다. 게다가 사회통념에 어긋난 웃돈을 주고 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자책하는 건 겁니다. 원래 제 스타일대로 바로 그냥 들고 와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수습할 기회를 주려고 좀 기다려봤던 것이 좀. 이에 앞서 충주시 의회는 재발 방지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충주시장은 담당자와 책임자 서류 문제, 부당하게 시행된 공유세 매입에 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을 충주시민과 충주의회에 제시하라. 아울러 시의회는 특위를 비롯해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절차에서 벗어난 행정은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와 악의 없는 실수는 결코 면책이 될 수 없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실체적 진실 규명 결과가 마무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곳곳에서 왜곡과 폄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혹을 맞은 5.18,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KBC 이형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사 왜곡은 5.18 신군부의 핵심 전두환 씨부터 예외가 아닙니다.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왜곡과 폄훼는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 논객 중심의 왜곡에서 이제는 유튜브 등으로 확산돼 일상화되는 모습입니다. 보수단체는 이제 5월이면 광주에서까지 5.18 위상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짜들, 사기꾼들, 사기 정치인들이 5.18이라는 이 용어를 갖고 갑질을 하고 있고 맞벌이를 하고 있고 5월 단체는 그동안 왜곡 폄훼에 강력 대응해왔지만 일상적 왜곡의 근본적 원인으로 정부의 공식 실체 규명이 없었다는 점을 꼽습니다. 국회 청문회, 검찰 수사, 과거 사위 조사 등 지금까지 9차례 조사 활동이 있었지만 국가 차원의 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고 흐지부지 마무리됐습니다. 조작과 왜곡의 실체, 이것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밝혀내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일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이제 5.18 당시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행방불명자까지 진상규명위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발포명령 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나머지 쟁점들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만에 시작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이번에는 숨겨져 왔던 진실을 밝혀 이를 왜곡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과 5.18의 정신을 헌법에 담는 노력 등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백제 미소를 품고 있는 백제 미소불은 일제강점기 부여에서 출토됐지만 지금은 일본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환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백제 미소불을 충청으로 돌려받기 위한 지역 차원의 기금 조성이 시작됐고 관련 법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 기자입니다.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백제 미소불은 국보 293호인 부여 금동관흥보살 입상과 동급으로 7세기 백제 미술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꼽힙니다. 1907년 부여에서 출토돼 일본으로 건너간 뒤 행방을 알 수 없다가 110여 년 만에 존재가 세상에 다시 알려졌습니다. 소장자와의 협상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백제 미소불이 탄생한 충청으로 돌려받기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도 의회가 이달 추경에서 1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4년간 70억 원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일본 소장자와 가격 협상이 이뤄지고 빠르면 내년 백제 미소불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제 미소불 부여에서 출토됐었던 거 있죠.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거. 이 부분들을 이제 올해 안에 한번 타협을 해서 전액을 다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주고 환수해오는 것을 목표로 이제 추진 계획이 있고요.
일제강점기 오구라가 가져가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 공주출도 반가사유상과 분청사기 등 해외에 있는 문화재 환수와 실태 파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충청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회도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광복 이후 일부 개정만 이뤄졌던 문화재법을 고쳐 문화재 환수와 재원 확대를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섭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문화재의 개념 정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지원,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유산 환수로 백제의 역사와 어를 지키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퇴근길 충북은 강한 비바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구름대는 점차 확대되면서 오늘 늦은 밤에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구름대가 좁고 길게 발달되면서 오늘 늦은 밤까지 충북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특히 운전하는 분들께서는 교통안전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새벽에 잠시 그쳤다가 내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그 사이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충북 전역에 20에서 60mm로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이번 비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농작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당분간 공기질은 깨끗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충북 전역이 17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6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접촉자가 감염되는 2차 감염뿐만 아니라 현재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감염되는 3차 감염, 그리고 4차 감염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성 박사,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이 제2의 신천지 사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아직 클럽 방문자 중에 연락이 안 된 사람이 2,000명이 현재도 넘는다고요? 네, 2,000여 명가량이 지금 아직 연락이 다 닿지 않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신규 확진자 숫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또 4차까지 그 감염이 전파되는 경로를 확인은 하고 있으나 그래도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비교적 그 자신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뭐 이게 자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는 범위에 있다는 게 조금 중요는 한데 우선 2,000명가량이 연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태원 클럽뿐만 아니라 그 20, 30대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 업소들 밀착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염의 우려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2의 신천지다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아마도 좀 사회적인 비난 이런 여론을 우려해서 숨어드는 확진자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르게 감염자들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들을 관리해내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신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확산세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아직까지 좀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좀 조용한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계속 맞습니다. 이제 숨기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 중에서는 일단은 지금 성소수자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의 이제 신부 노출 우려해서 좀 꺼리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우팅이라는 용어예요. 이 아우팅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언론을 통해서 아우팅이라는 용어들 많이 접해보셨을 네. 거예요. 일단 우리가 뭐 커밍아웃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자기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밝히는 행위를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아우팅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적 지향이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내 성적 지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그렇지, 원하지 않는데 드러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가 굉장히 개인에 대해서 피해가 심각하리라는 것은 저희가 뭐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면서 살아왔을 거고 뭐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에게도 이제 숨긴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 강제적으로 드러난다. 개인에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되게 큰 충격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뭐 그 관련자들 중에서는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게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네, 말하는 있겠죠.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보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염병 예방이라는 가치가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각 개개인들에 대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 개인들 사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그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면 이제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는데 그렇다면 검사를 일단은 좀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검사를 받는 대상이 이제 네. 유흥업소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이지 않습니까? 그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이런 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용한 사람들을 찾아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명단을 적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도 있고 전화번호를 남겨라 하는 경우에도 본인들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혹은 그 범죄에 이용되거나 하는 것을 걱정해서 일반인들도 사실 그것을 꺼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중이용시설이라는 특성에 맞게 그 병원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그 QR코드를 찍고 입장을 네. 하도록 한다든가 해서 그 전화번호만 그 서버에 남기는 그래서 일정 시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잠복기에 해당하는 2주 정도의 시간 동안만 서버 안에 보관을 하고 네. 그 사이에 그 시설에 이용했던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거나 하면 그 전화번호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좀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익명성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익명으로 검사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괜히 갔다가 어떤 식으로든 노출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려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 동선만 공개되면 그 동선을 어떻게든 유추해서 사람을 또 특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심하게 되면 이제 뭐 소위 신상 털기까지 될 수 있을 텐데 네네.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은 그 이제 동선에 기반해서 정부가 이제 동선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공개한다고 네. 했는데요. 그 최소한으로 이제 공개를 하지만 이제 그 주변에서나 그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보게 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오게 되면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어떤 논란이 있냐면 네. 그렇게 신상을 특정해서 공개한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니 내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개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내가 추측을 해서 이 사람일 거다라고 해서 확정을 한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법은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면은 이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제가 옆집 이웃 주민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평소에 다툼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든 상태였는데 우연히 저분에게 과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전과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팩트인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이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성을 따지게 된다는 거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지 내 사적인 감정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최소한으로 공개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는 여기까지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서 개인의
일종의 신상을 내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공공의 이익을 넘어서 이제 사적 감정이 개입됐다고 보여서 이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개한 범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유포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 어쨌든 일련의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성소수자 혐오가 좀 확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정부도 이 부분을 좀 우려하고 인식을 하고 있죠. 네. 뭐 공식적인 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숨은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는 추적을 위해서 13일부터는 그 익명 검사를 전국적으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 등을 통해서 역학조사나 이런 그 동선 공개를 할 때도 이 발표된 숫자들, 기관들을 모두 합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좀 그 정보, 개인 정보를 특별히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적으로는 이게 그 어느 특정 집단이라든가 특정 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에게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좀 생활 속 거리두기까지 좀 방역 단계가 좀 완화되는 가운데서 20, 30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좀 이 코로나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인 측면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걸리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좀 경계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본인이 피해를 입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2차, 3차 감염은 주로 가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많은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좀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라는 측면으로 좀 발전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나는 극복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전염될 수도 있다는 거를 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나 좀 의견이 분분한 이슈가 이태원 일대 방문자 정보를 이동통신사가 그 정보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것은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걸 법적으로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면 공개를 할지 말지는 사실 이번에 전적으로 이동통신사에 이제 전적으로 달린 재량 문제였어요. 이동통신사가 거부를 하면 할 수도 있었던 건가요? 거부를 하면 할 수도 있었고 공개를 하면 할 수도 있었는데 이 통사에서는 이제 공개를 선택을 한 거죠. 이게 뭐 수사기관에 있어서 뭐 영장이 집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유 재량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요즘의 추세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제 국민적인 인식이 좀 높아져서 이에 대한 그 논란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뭐 상대방에 대한 이동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정보 요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조금 중대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건 좀 기본적으로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문화의 차이인 것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그런 동선을 공개하고 사람들을 찾으려면 당연히 이 통사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해가 되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 관점에서는 자, 좋다. 그래, 그럼 이번에 공개했다고 치자. 그러면 다음에 2명에서 3명 정도의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때는 공개 안 할 거야? 그때도 공개해야 되면 과연 이거에 대한 한계는 어디냐? 외국 관점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뭐가 옳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좀 공감대를 모아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 박사,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